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국민추천제 도입.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인사에 있어서 국민 추천을 받겠다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어제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장 차관, 이제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한 이제 국민 추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 어제 들어가 봤는데 이제 바로 추천 참여하기 창이 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뭐 페이스북, 인스타 쪽지를 이렇게 보내면 되고요. 네.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받은 인사 추천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거친 뒤 이제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하는 절차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공개 검증 절차 밟게 되고요. 이런 과정 이제 거쳐서 적임자다 싶으면 이제 정식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사권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이렇게 국민 추천 받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제안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민 추천제를 이렇게 시도하는 취지는 뭘까요? 네, 강휴정 대변인은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국민 주권 정부의 문을 열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 설명, 강 대변인 설명 종합하면은 인사 투명성, 공정성, 국민 참여 강화, 그리고 또 숨은 인재 발굴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고위급 인사 발탁 풀이 보통 관료나 의원이나 뭐 학자 출신이고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인맥, 뭐 낙하산 논란도 있는데 이렇게 국민 참여를 통해서 기득권 중심의 인사 탈피하고 뭐 특정 정치 성향 이런 것들에서도 좀 인재풀을 확대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우려도 있어요. 왜냐면 포퓰리즘 우려가 있고요. 또 이미지 정치로 흐를 수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보여주기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임명까지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으니까 일종의 보여주기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는 걸 봐야죠. 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박순봉 기자. 네. 예. 제가 일단은 그 예전 사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국민 추천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새롭게 파격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시작됐던 거는 보통 이제 진보 정부 쪽에서 많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인터넷 장관 추천제 이거 시도하려고 했었었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국민 추천제로 이제 장관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왜 제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왜 그러느냐면은 실제로 좀 효과가 없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통해서 됐던 뭐 대표적인 인사들이 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 정도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뭐 비상임 뭐 인사들 이런 인물들만 좀 되고 뭐 대표적으로 무슨 장관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점은 이제 실효적일 수가 있겠느냐 이제 요 지점인 거거든요. 특히 그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은 10만 명 이상이 추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번 써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아직 구체적으로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다른 방식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예. 일단 대통령실 쪽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 장차관도 그렇고 공공기관장 기관 인사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취지가 뭐냐라고 하니까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게 첫 번째 주요 요인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표현 이렇게 하더라고요. 국민의 의견으로 국민이 이를 대리할 사람을 정한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흐름상으로도 이런 것들을 쭉 해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원내대표 민주당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네. 첫 번째로 지금 당원들이 그 권리당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국정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데 당원들이 거기에다가 힘을 발휘하는 거 20%나 반영하는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정당 사상. 네. 마찬가지로 정부 인사에도 고위급 인사에도 국민들의 의견 반영하겠다. 같은 취지로 보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제가 그럼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좀 장관 포함해가지고 많이들 임명을 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더니 예. 이 국민 추천제 하나만으로는 어렵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넓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인사에서만 국민 추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을 넓히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 그러면 뭐 아직 뭐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역을 좀 넓히겠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우려되는 지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현실성 이런 점들이 있는데 아까 장점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비판 지점이 있는 거는 여당 내에서도 일부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예전에 좀 해보았던 추진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그때 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네. 이게 좀 악용될 가능성도 일부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검증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임명은 꼭 하고 싶은 그런 인사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국민들이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임명을 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이지만 국민들이 이토록 원하니 가겠습니다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근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책임 소재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지명을 했으면은 이건 뭐 정부에서 잘못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이 추천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진다 이런 점이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반적인 그러면 흐름은 그 네. 이재명 정부의 흐름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직접 민주주의는 결국에 이제 굉장히 좀 논쟁거리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또 대리를 시켜서 한 면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워낙 바쁘고 모든 현안에 다 참여할 수 없는데 또 모든 걸 직접 민주주의로 할 수는 없고 이런 점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한계점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행 과정들을 봐야 될 텐데 일단 만약에 한두 명 정도만 하고 네. 전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그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조금 이제 그 일종의 맞춤형 컨셉형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추천제로 그러면 다 가는 건지 아니면 몇 명은 원래대로 하고 몇 명은 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네, 드러난 아직 게 안 나와 없어서. 있고요.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좀 짚어볼 만한 네. 거는 지금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어제 국무회의도 있었잖아요. 보면은 일이 아예 안 되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 윤석열 정부 때 장관들이 있긴 하지만 어제 특검법 3대 특검법 의결도 하고 국무회의에서 이제 다 처리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구조는 일단 돼 있다라고 보니까 급한 것부터 일단 먼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차관 인사들 어제 뭐 그 경제 분야 그다음 외교 분야 여긴 급하니까 차관 인사들만 딱 해놓고 요 나머지들은 나중에 처리하는 그런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추천제로 장차관 고위급 공무원들 인사하겠다라는 요 제도 설명 좀 해주셨고 그나저나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금요일이면 뽑는데 네. 후보자 중 한 명인 김병기 의원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이 어제 MBC에 의해서 제기가 됐어요. 그 김병기 의원 이제 국정원 출신이에요. 근데 어제 뭐 그제 연이어 MBC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2016년 김 의원 배우자가 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아들 채용과 관련해 이제 항의 전화를 했다. 이런 녹음 파일이 MBC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고요.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당시에 그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아들이 필기, 체력, 면접 이제 다 붙었는데 이유 없이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전화를 걸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이 곧 있으면 경력직 추가 채용이 있는데 추가 채용 시에 염두에 두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김 의원 아들이 2016년 경력직 공채로 이제 국정원에 입사를 하게 됐다. 요 내용이 그제 MBC를 통해 보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배우자 목소리로 통화 내용 자체가 보도가 된 거죠. 네, 그 맞습니다. 파일이.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그 원내대표 토론회에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네, 이제 토론회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병기 생각하냐. 의원한테. 네, 그랬더니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화가 많이 난 모습이었어요. 불쾌하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언론이 너무 이 의혹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들이 신원 조회까지 통과했는데 왜 3주 뒤에 탈락된지 이걸 먼저 밝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통화 내용 유출된 거는 수사를 의뢰하겠다. 그 김 의원 입장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야당 시절에도 국정원이 수차례 조사를 했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고를 당하고 이제 국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아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제 MBC에서 또 추가 보도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어제 그저께까지는 김의원 배우자 얘기였는데 네네. 어제는 김의원이 그 신원조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그 서한을 국정원에 보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의원도 여기에 이제 관여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김 의원이 쓴 서한에 네. 그러니까 아들의 신체적 결함이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항의가 담겨 있다는데 그럼 이 결격 사유는 김 의원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뭐 이런 내용들도 보도가 됐습니다. 아들의 신체적 결함이 결격 사항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서한에 적혀 있는 것도 네.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죠. 식인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비판의 지점이고요. 그리고 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한겨레도 좀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어떤 입장 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3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이런 의혹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까봐 김병기 의원 쪽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제 아까 쭉 설명해주신 내용을 의원들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에 또 김병기 의원이 직접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는 2018년하고 2025년에 이미 국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안인데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게 억울하다. 뭐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고 그럼 있어요. 김병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자체 감사를 이미 받았고 문제 없음이 났다 이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좀 걸리는 지점들은 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네. 이게 왜 피해자 입장에서 보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라는 게 그럼 누구냐면은 김병기 의원 내지는 김병기 의원 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억울하게 탈락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예. 다만 이제 비판의 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럼 만약에 이제 억울하게 탈락했다라는 걸 일단은 보통은 채용 과정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지원자들은 어떤 뭐 문제가 실제로 있어서 탈락을 하더라도 그게 억울한 과정을 거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고 그냥 통보만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실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럼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항의를. 물론 이제 공식 채널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따로 뭐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아, 입사 과정에서 내가 불합격했는데 그걸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불합격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네.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은 이제 피해자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일단 조금 그 일반적인 시선에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양쪽의 내용입니다. MBC의 보도, 김병기 의원 쪽에 여기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원내대표 경선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들 당 안에서는 얘기해요? 근데 의원들 뭐 이게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니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좀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 어떤 지점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미 마음들을 많이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되게 예전부터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이미 의원들 사이에 선거운동도 다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마음을 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건데 다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 때문에 일부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제 박빙의 싸움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 의원들 속마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뚜껑 예측하기 좀 열어봐야.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쟁점법 속도 조절. 원래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지한다는 법안, 그 형소법 개정안을 네.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했잖아요. 네, 네, 네. 법원들이 파기환송심 뭐 연기해주고 중단해주고 했어도 법안은 법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미루기로 했어요. 네, 원래 내일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었거든요. 뭐 형소법 말씀하셨지만 형소법 외에도 뭐 방송 3법 그리고 대법관 증언하는 법들 이런 좀 논란 있는 법안을 내일 다 통과시키기로 했었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미룬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하겠다. 뭐 그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룬 이유는 그러니까 어제도 그 대장동 위례 백현동 그 성남 FC 1심 사건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이 원래 24일에 예정돼 있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에 이어서 연이어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형소법 개정안의 시급성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는 5개 재판 중에 2개 재판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 중단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게 논란이 있는데 야당의 반발을 뛰어넘어서 이 법을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대통령 G7 이제 곧 데뷔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외교적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괜히 주목도를 떨어뜨리지 말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 보면 라면가 2,000원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물가 부담 너무 심하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처리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민생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아하. 보이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대통령실 의중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원내대표 선거 금요일에 있는 만큼 그 이후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을 일단 좀 미루자. 민생에 집중해보자. 이런 대통령실의 의중이 들어간 네. 연기다. 그렇다면 이 3대 특검 법안 요거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네, 이건 또 다른 방향인 거죠.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이 부분 뭐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제거하고 공포까지 이뤄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공포를 기점으로 내란 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최상병 특검은 12일 이내 이제 임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 검사를 뽑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특검이 임명되면 그 20일 안에 특검보 파견 검사를 인사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이 기간들을 이제 조합을 하면 다음 달 초 정도에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3대 특검에 투입된 인력이 최대 577명, 파견 검사는 총 120명, 그다음에 준비 기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진행된다고 해서 이제 야당에서 이거 당장 메머드 특검이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3대 특검법 관련해서 뭐 짧게 한번 짚어보면은 네. 우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둘러싼 의혹. 그러니까 우선 이제 내란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의혹, 윤 전 대통령의 뭐 증거인멸 시도 등 11개 의혹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건희 특검은 이제 세계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의혹이 있습니다. 16개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공천 의혹, 뭐 검진법사 통해 샤넬백 등 이제 수수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야당은 뭐 정치 보복 이것도 예산 낭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미 추진했던 법안들인 거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여당이 되고 나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 안 하니까 쭉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속도를 늦춘 거는 어제 3대 특검하고 연동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1차적으로 3대 특검이 1호 법안이 됐는데 만약에 어제 국회에서 다시 이번에 국회에서 12일에 다시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중지법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2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태까지 강조를 해왔던 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란 종식, 그다음에 민생 경제 회복 이 두 가지인데 내란 종식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법안들이 1, 2호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담이 되고 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 경제 관련된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정쟁거리가 추가되는 이런 상황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태임 기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외교 무대를 나갔다 오면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려울 때마다 나갔어요. 근데 그 맞아요. 얘기는 뭐냐면은 소위 평가를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국제 예. 무대를 갔다 오면은 거의 웬만하면 나쁜 게 없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런 논란 생기는 거 제외하고는 나갔다 오면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아주 그런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다 국내에서는 우리 대통령 나가갖고 잘하기를 여든 야든 바라는 거니까. 네, 그러면 완전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만약에 통과를 시키거나 이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외교 기사에 밑에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논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선을 흐트러뜨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들 12일 처리는 일단 미룬 거다 이 말씀이시고 안 하는 건 아니고 미룬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아주 급하지 않은 것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요약하면은 지금 법원 5개에서 재판이 5개 진행 중인데 서울고법에 2개, 중앙지법 1개, 수원지법 2개인데 서울고법 2개하고 중앙지법 1개는 연기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수원지법은 당연히 연기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급하진 않은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요거는 이제 공수처 소식인 거죠? 네, 공수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특검 앞두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네. 윤 전 대통령 개입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뭐 이른바 VIP 경로설 있잖아요. 네네.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보고받고 경로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국방부 방침이 바뀌었다. 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 대통령실 회의록 출입 기록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제 특검 발효 전까지 수사 가능한데 특검이 이제 발족되면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되는 만큼 지금 최대한 수사를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박수목 기자. 이제 특검이 뭐 이미 공포가 됐으니까 네.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시작되는 것은 그 전에 공수처며 검찰이며 기존 사건들 수사하던 곳에서는 막바지 속도를 내겠어요. 네, 이게 최대한 보여줘야 되고 넘기면은 자신들의 성과를 어디까지 했는지 못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공수처 건은 제가 취재를 하면서 그때 그 800-707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력하다 여기까지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보도를 한 맞아요. 적이 있었는데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800-7070이 그 번호를 좀 공유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실하고 집무실 이런 데서 공유해서 쓰는 번호인데 네. 그때 시간이 오전 11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무 시간이고 대통령 집무 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확인한 것까지는. 근데 다만 그럼 그 전화기를 실제 누가 들었느냐는 아직 특정을 못한 거예요. 근데 공수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다 수사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 소위 말하는 꼭지만 따면 되는 수준까지 그렇다라고 왔다. 거의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특검으로 좀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번호를 썼으면 그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심증은 가는데 마지막 그 꼭지 부분을 그렇죠. 그 따려고 전화기를 하는데 실제 누가 들었느냐는 뭐 증언이라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특검이 가지만 수사에 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권이 이재명 정부로 넘어갔고 검찰이며 공수처며 다 법무부 장관이 뭐 지휘하고 공수처도 이렇게 수사하게 할 수 있는데 특검으로 굳이 넘겨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측면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수사가 일부는 중첩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보면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한테 그 칼을 맡기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검 임명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리스크를 지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